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요 엄청난 미세먼지로 이틀 내내 잿빛 도시가 됐는데요. 밤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공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대신에 날씨는 꽤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국 종부세 대상자 80만 명에 육박한다. 1년 사이 10만 명 정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오늘부터 고지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고지서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리 확인한 주민들은요, 이 금액 못 믿겠다, 납부할 방법이 막막하다, 갑자기 좀 큰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답답함의 호소가 꽤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소형 1주택자도 이 금액으로 치면 2.5배 정도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 있고요. 위에 사진도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요, 각각의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 어제 활동 모습이죠. 어떤 장소를 찾아간 모습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 악수를 나눈 모습도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이재명은 별동대 선대위를 꾸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삼김 선대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동대니까요,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기민하고 신속한 대처라는 무슨 조직을 뜻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삼김은요, 과거의 삼김이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삼김이라고 할 수 있죠. 주요 중책을 맡았는데 다 공교롭게 삼김씨다, 이런 겁니다. 좀 더 보죠. 이재명 민주당 의총을 통해 쇄신 정권을 받았다. 실무형으로 변신에 박차를 가고 있다. 그동안 선대위가 너무 무겁다, 이런 지적받았죠. 그리고 윤석열, 김종인 원톱의 김병준, 김한길 삼각체제, 바로 이 삼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열 정비를 마쳤다.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박스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역시 K 콘텐츠다. 이 지옥이란 이름의 드라마가 있죠. 열리자마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넷플릭스 공개 하루 만에 1위입니다. 하루 만에 딱. 이거는요, 6일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을 제쳤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K 콘텐츠, 넷플릭스 전 세계 1등부터 10등 가운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돼 있어요. 흉기난동 피하고 신변보호 놓치고 못 믿을 경찰이다. 최근에요, 경찰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구호 신호 보냈지만 참사가 잇따랐다. 경찰 나간 사이 피해 가족이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청장은 국민 지키지 못했다. 깊은 사과다. 경찰의 원래 주 업무는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1월 22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저녁에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답변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세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몽골 군인.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몽골 군인 하면 굉장히 막강하죠. 그리고 기동력이 대단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조직은 몽골 군인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총괄, 상임, 공동. 이게 뭔가요? 뒤에 공통적으로 위원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알쏭달쏭합니다. 과연 역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이 이렇게 꾸려집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경찰 왜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일명기사 때 잠시 소개됐죠. 뭔가 지금 경찰이 자꾸 놓치고 있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 모습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신문들이 여러 가지 갈래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택 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 사실 올해부터 뭐가 발표가 돼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좀 늦었다, 아쉽다 이런 평가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언급했다. 그리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줘서 가장 아쉽다. 이거는 아마 집값 급등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고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소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이렇게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많은 언론들 이제 부동산에 관한 진단과 평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평가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도 그 내용을 좀 잠깐 담고 있어요. 큰 제목으로는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일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작은 제목인데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지금은 안정세에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 이걸 가지고 집값 하향세 안정세라고 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지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과 따로 노는 여실히 대표적인 분야죠.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싸늘한 비판이 나오고 자화자찬 아니냐, 저런 국민과의 대화 뭐하러 하느냐 이런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정세라는 게 정말 폭발적으로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안정세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멈췄다는 뜻일까요? 오름폭이 줄었다는 뜻일까요? 그거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일부 지역, 특히 오름세를 주도했던 강남 지역 일부에서 매수세가 주춤하다 보니 가격이 거의 수평적인 움직임 아닐까. 멈췄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목표를 하향 안정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집값을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단계적인 오름세를 이어가도록 예. 여건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솔직한 표현이지. 음, 이게 폭등을 한다 이런 거는 아까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있습니다만 예,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 집을 갖지 못한 분들 그리고 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의 경우는 새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뭐 기사에 10억, 20억 됐다고 돼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됐다. 예. 통계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아파트 중위 아파트라는 거는 맨 비싼 아파트 가격에서 맨 싼 가격에 딱 중간에 있는 예, 그렇죠. 그 중위 아파트 가격이 뭐 9억을 넘어섰다 이런 예. 통계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박탈감을 줬느냐 저는 그걸 딱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벼락거지라는 나는 가만히 묵묵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진입의 기회가 사라졌다. 이게 다음 정권에 뭐 부담을 안 주겠다고 문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지금 벌써 선거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니까 마지막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면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하는 문 예. 대통령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잘못했다고 자인을 더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전반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예.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든 질문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런- 이른바 질문이 좀 이른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좀 질문이 맹탕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대통령에게 좀 까칠하다고 느껴지는 질문도 있었어야죠. 윤경호 의원님이 만약에 질문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 예. 저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급이 부족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 왜 우리 사회에 꼭 가진 사람들이 더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인 반대를 했을까? 아니 시장이라는 건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더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바로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꽉 틀어막아 버리고 강남의 경우는 예. 절대로 뭐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그게 바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폭등을 시킨 예. 결과가 된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던 그 점 때문에 예. 왜 불편한 질문은 다 빼버렸을까 이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약간 좀 지적을 할 만한 지점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기사 다시 보죠. 중앙일보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이다. 굉장히 많은 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대비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다음은요. 어제 국민과에 대해서 나왔던 발언들 다른 내용도 좀 더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뭐 주택공급 대책 좀 더 일찍 마련됐다면 아까 좀 확인해 봤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내각의 판단 신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죠. 물론 정리는 됐습니다만 내각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화자찬 비판 알지만 한국 모든 면에서 톱10이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이런 내용들도 어제 있었습니다. 최규철 편집위원. 어제 국민과 대화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취재도 하시니까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까? 이것도 좀 곁들여져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국정 정책을 펴오고 예. 그리고 기자들을 패싱하고 아까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두 분 선배님도 계시지만 기자들을 패싱하고 대중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죠. 기자들을 패싱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국내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뜻을 지금 갖고 뭐 계신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예. 대통령은 아까 뭐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곤란한 질문을 받기를 싫어하죠. 그것은 정치인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질문이 나오지 않죠. 대중들은 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그리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답을 하면
반박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다른 순서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에 맥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지가 못하죠. 그것을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5년 내내 국민과 나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한다는 식으로 끌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정말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국민이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보낸 5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해결될 리가 난망합니다. 예.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서 대통령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예. 똑바로 아셨으면 처음부터 공급 대책 세우셨겠죠. 하지만 수요 억제책만 계속 쓰셨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세금 많이 때리면 집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했습니다. 내 애한테 그냥 물려줄게. 나 이 집 안 내놓을 거야. 그러다 보니 매물은 잠기고 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매물이 잠기고 좋은 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만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니 예. 답변을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이런 전략은 대통령 스스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고 예. 그리고 국정도 더욱더 막힌 국정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청와대로 쏠립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그건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지난 5년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과 직접 맞닿아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뭐 남은 6개월 자신이 할 말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 생각하십니다만 저는 정말 원하신다면 기자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어려운 질문 받고 그리고 내가 난감한 질문 받아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6개월 소통의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현직 기자시니까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기자회견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십니까? 물론 뭐 1월 초에 또 하시겠죠.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만 그건 뭐 기자 수백 명 모아놓고 또 재질문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뭐 서로 손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질문 나올 리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이라도 정말 랜덤으로 몇 명만 뽑아서 소인수 기자회견을 한다면 예.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 묻고 그리고 제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도 한번 말이 막혀서 한번 혼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통의 방식이지. 저는 지금까지 소통의 방식은 매우 실패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저도 이렇게 또 질문 짧게 제가 한 30초 딱 핵심적인 평가를 딱 해주세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 평가는 바로 이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포맷인데요. 저 포맷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하고 이 후속 질문, 팔로우업 질문이라고 그러죠. 예. 팔로우업 질문을 미국 경우에 보면은 한 번 이상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짧은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원형이죠.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약간의 아쉬움,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쉬움들 지적해 주셨어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당 대선 후보 이야기로 좀 가보죠. 여당 내에서도 위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지율 봐라.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말 동안 굉장히 분주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선 진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이재명 측근 인사로 실무형 조직을 꾸릴 듯하다. 그러니까 측근 인사 그리고 실무형. 일단 공통점은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뿐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를 굉장히 깊숙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좀 더 보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 이게 뭐가 단어가 앞뒤가 바뀐 건데요. 뜻은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신 분들 몇몇 분들이 사퇴를 했어요. 물러나겠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무거워졌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하방 현장으로, 하방으로 가니까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리고 2030 세대 전면에 세울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통합 그랬는데 이거 원팀 이거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제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선대위 그리고 당의 어떤 이제 선거 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빠르게 행동하는 수가 체를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요, 어제 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죠.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다시 짠다.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모든 권한 후보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뭐 슬림화. 그리고 의원들은 다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민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에서 의총 그리고 의총 안에서 그리고 의총이 끝난 뒤에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대선까지 108일 15주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15주 동안 일주일에 1포인트씩 쌓아올린다는 마음으로 뜁시다. 우리 당 소속의 169명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후보께 이 당의 쇄신과 또 선대위의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요. 이 당 선대위 이거 문제 많았다. 너무 규모가 크고 신속성, 기동성 떨어지고 대처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당에 대한 질책과 문제점 제기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들의 어떤 진단과 목소리예요. 근데 약간 좀 진단이 다르죠. 이재명 후보 여기 이수진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열린 캠프 SNS 채팅방. 그러니까 내부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오가는 곳이죠. 이재명 후보 말을 줄이고 실무진 조정해야 된다. 이래서 10가지 후보가 다 참견하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 듬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약간 문제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대위 쇄신 필요하다, 긴급의총 필요하다. 약간 이 당 조직에 대한 지적도 있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신경미 전 의원님, 지금 위기입니다. 분명 위기라고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가 당 선대위 조직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후보의 활동이나 발언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디에 진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총체적으로 다 조금씩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이 후보는 원래 본인의 스타일대로 몽골 기병형이더라고요. 예. 막 그냥 혼자 뛰어나가는, 예. 말 타고 가는 것처럼 가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현재 선대위는 용광로 효과는 이미 다 봤습니다. 원래 선대위라는 건 뭐 그렇게 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대처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대표의 리스크도 좀 있었고 당의 리스크, 선대위 리스크가 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 후보는 본인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예.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는 쿨하게 물러났거든요. 그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해서 지금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뭔가 이게 반등의 계기는 마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기는 마련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후보로서는 좀 즐겁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컨벤션 효과로 11월 5일 날 딱 윤 후보가 올라섰는데 예. 그 외 지금까지도 이 선대위 구성에서 지지부진했거든요. 좀 걸렸어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선대위 슬림화입니다. 선대위 슬림화는 말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측근 그룹들 내지는 성남파들을 전진 배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성남시 경기도 라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게 하나가 리스크가 다시 생길 수 있고요. 선대위 슬림화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대장동 기소가 있을 예정인데 이 대장동 수사가 여야 모두로부터 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대장동의 본체가 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 아무도 본체를 조사하지 않고 공소로서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또 비판의 직면을 하게 돼서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은 예.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요인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예.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할지가 관건이죠. 예. 일단 뭔가 반등의 계기 자체는 후보 차원에서는 정리를 해놨다. 아니요, 선대위 꾸리는 문제, 그리고 약간 사법,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도 남아있긴 하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요. 사실 지난주 말과 주말 동안 이 얘기도 꽤 많이 회자가 됐어요. 뭔가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런 글을 안 썼으면 이게 좋았을 뻔한 뭐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돌잔치 사진 관련해서 거기에 돌잔치 보면은 뭐 과일도 있고 이렇게 돈도 놓여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실수한 거죠. 돌잔치에 애놔 놓일 정도로 유복한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 이거는 저 윤석열 후보는 유복하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모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 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두 여야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토리 엄마 김건희. 그러면서 아이의 엄마다. 근데 여긴 토리는 반려견이잖아요. 이거를 딱 비교해 보니까 그럼 뭐 출산을 놓고 뭐 비교한 겁니까? 뭐 출산을 놓고 영부인 자격 따진 거에 이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요. 실수 사과표명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 부분이요. 이거였잖아요, 이 돌 사진은. 여기 보면 돈이 있는데 이게 엔화가 아니라 옛날 돈이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실현이 되고 있죠. 뭐 한 이런 상황. 아무튼 사과들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께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이 말실수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소한 말수 하나가 선거판을 흔드는 경우가 과거에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실수가 났을 때 약간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물론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특히 지난번 총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러 어떤 그 굉장히 과거 부적절한 총선 때 참 네, 많은 분들이 약간 발언으로 한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뭐 극단적으로 한 20석, 30석, 뭐 30석을 손해 봤다고 할 정도로 그 설화가 가지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민주당 선대위를 지금 봤을 때는 예. 좀 느슨해 보인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느슨하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이 떨어지고 강하게 그립을 쥐고 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예. 뭐 민주당이 좀 이런 자세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관계니까 아무래도 상대 경쟁자가 약한 모습을 보면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요. 후보들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후보를 보좌하는 그룹 자체도 조금 더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도록 예. 불필요한 노이즈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도의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향한
불필요한 노이즈는 안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 좀 긴장감을 부여하고 특히 중진 그룹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잡음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선대위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전환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한번 말씀은 그런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는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입장에 관한 발언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남북 통일을 지향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거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거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현충원을 찾아서 북한 도발 용인 안 한다. 자, 내용만 보면요.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가 얘기했다고도 보입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를 가리고 본다면요. 안보 불안 불식하면서 중도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거 이미 늦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 네. 지금 들으신 발언, 이거 북한 통일 문제인데요. 내용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중도 보수, 최소한 중도 이상은 갑니다. 중도 보수적입니다. 이런 입장,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입장으로 약간 방향을 튼다면 국민의힘 대선과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불리하다? 아니면 부담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대북관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과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특히 어떤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좀 없애고자 하는 아까 서두에 나왔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달이었나요?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았을 때 북한은 뗄래야 떨어지지 않는 코로나19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의 민주당과 결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식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좀 너무 이슈마다 제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는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예. 방금 같이 취하시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국토 보유세라든지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강경한 그런 태도를 예. 보이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효과가 더 크지 이런 않을까. 발언, 특히 이 안보 관련, 그 다른 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민주당 지지층은 좀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표심을 굉장히 잘 쫓아가는 행보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0대는 한 40% 정도, 또 30대도 한 44,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의식해서 그쪽을 쫓아가다 보면 예. 다른 스탠스들과 또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설화에 휩싸였던 것도 표심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이것도 그중에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 중에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실리적 접근이 좋겠다. 예. 저는 거기에 딱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남북 통일 무작정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예. 그 이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구성을 보세요. 50대, 60대도 다 전후 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가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20대, 30대, 40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통일 비용을 감안해 보면 그걸 우리가 왜 떠안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실리적 접근이죠. 예. 지금 어느 계층, 그다음에 어느 세대라도
북한을 우리가 마구 지원하고 마구 떠안고 가고 이거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시대에 오히려 뒤떨어진 정치인이지요. 예. 뭐 다시 언급합니다만 실리적 접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예. 이런 얘기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매달리고 있는 종전선언 예. 그게 그러면 남북 통일 하지 말자는 거냐 하자는 거냐라는 식의 논쟁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휴전, 정전 그리고 종전 선언으로 가서 평화협정까지 간다는 거는 예. 체제가 두 개가 공존을 하더라도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없애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표현이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 DMZ 내에 있는 군사시설 철거하고 서로 양측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걸 다시 되돌리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보수층이 있습니까? 다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뭐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이런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뿐이겠죠.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개혁층이라도 북한을 무작정 껴안기만 하겠다는 아닐 거라는 점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리적 접근이 지금은 정치인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런 평가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될것 너무 어떤 같습니다. 이념 문제라든가 어떤 당 차원의 노선 문제를 볼 건 아니다. 실질적인 차원,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매일같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나왔는데 이제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3김 끌어안기 성사됐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그래서 3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선대위 진영을 갖췄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병준은 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도 호남 끌어안을 조직이다. 그리고 김한길은 새시대 준비위원장. 여기가 뭐 아마 통합 이런 걸 좀 모색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뭐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등 공동 선대위원장 추가 거론. 지금 위원장이 많이 나와요.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 공동위원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 뭐가 앞에 좀 다르죠.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었는데 어제 정리가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보시죠. 선대위원장하고 상임선대위원장 어떤 저 구도로 다 됐는지 전부 아시는 것 같고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하나의 조직을 또 맡아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이제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분들하고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될 때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장인데 다 설명을 하죠.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뭔가를 좀 걱정을 한 듯 이분들 알고 보면 다 가까워요. 이 얘기를 또 딱 강조합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지금 상황을 다룬 만평 하나 보시죠. 컷이 두 가지죠. 위에 컷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그쪽이 방송에서 막 설명해요. 이름 나오면서 조합이 어메이징하네.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앞에 계신 분이.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의 뜻을 좀 더 풀이합니다. 윤석열 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김종인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이죠. 공동대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여권입니다. 전직 여권 인사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 야당 후보의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는 거죠.
신경민 전 의원님, 이 만평 이 아랫부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단 색깔이 특이하네요. 예. 빨간색, 파란색. 이름은 빨간색이고 네. 뒤에는 파란색 썼어요. 네, 이건 뭐 당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네요. 물론 저기 다 있는 대로 하여튼 현재 민주당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한 건데요. 예. 이건 그렇게 이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국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여튼 우연히 저렇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따지고 보니까 이러네요, 정말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수뇌부를 구성할 선대위가 다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현재 그 정권 교체론, 정권 유지론, 예. 뭐 재창출론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선대위 구성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네 분들이 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국힘당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월담을 한 거거든요. 한 번 한 번 보면 사연들이 많습니다. 다 피치 못할 사연 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주는 영향도 별로 없을 거고요. 국힘당 유권자들한테 주는 그 어떤 거부감일까요?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정치 상황,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 상황을 극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영실 편집위원, 요 지금 이름은 빨강색, 그다음에 과거의 양력 중에 어떤 조직의 조직은 파란색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권이 얼마나 이 인물들을 품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둘 다가 되겠지만 그러나 보다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예. 지금 투표 행태가 보면 예. 정당 일체감 투표 행태가 점점 더 사라집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 다음에 4.7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서울시장을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예. 이제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정팬이 사라지는 그런 투표 행태가 나타납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두 당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일체감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무당파층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도로 나가야 되고 국민의힘도 과감히 서진을 해서 호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영남만 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투표에서 그 자신들의 정당 일체감 투표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중도와 무당파층에게 한번 구애를 해보겠다는 그럼 것이죠. 이분들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다 색깔이 강하고 그리고 말씀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수는 줄어들고 변수는 늘어나는 더욱 모험적인 것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투표 행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팬들을 잡아와야 된다. 지금의 고정팬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의 결론이 바로 저분들의 영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겠죠. 제가 아까 변수가 늘어나고 했지만 가장 큰 변수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도 아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후보와의 결연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문재인 2017년 대표와의 결연 그리고 헤어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의 길은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있습니다. 담판을 통해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다 1대1 맨투맨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래도 다 조직에 포함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필요하면. 직접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원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것에 매혹돼서 저것을 들어준다는 의원들이 많던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담판 실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뭐 큰 성과로 얻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도와
호남을 향해서 구애의 손짓을 보낸 것은 일단 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만평이 그냥 한눈에 다 정리를 좀 해놨네요. 여기다가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요. 일단 이런 만평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선대위가 가닥을 잡았잖아요.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걸 놓고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답변하느냐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이 청년들과 소통한다고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어떤 플랫폼인데 거기에 뭐 질문이 나왔어요. 뭐 이름 쭉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선대위 잘 될까요? 이런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 후보 지지해야 됩니까? 라고 딱 질문 던지니까 답이 이겁니다.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천하람 변호사. 잡탕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뜻 얘기 좀 해주시고요. 홍준표 의원은 왜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뭐 잡탕밥 실제로 맛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찾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예. 잡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약간 다른 의미도 같잖아요, 지금. 이게 그 아까 만평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뭐 그 전신 전당까지 포함해서 한 26년 가량 당에 몸을 담아 왔다라는 거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오래 몸담은 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당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예. 윤석열 후보에게 당심에서 사실 완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서운함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스스로 배출한 인물들을 키워서 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하고 수혈해서 선거 하나하나를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걸로. 잡탕밥이라는 네. 표현에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굳이 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본인 생각이 강하신 분이죠. 저희 당 후배들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님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라도 이렇게 좀 합류해 주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 본인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은 뭐 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 고집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요즘 바쁩니다. 이 답변이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답변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또 이렇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 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쪽 후보 부인은 활발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한쪽 후보 부인은 아직 모습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부 동반 행보 늘리는 이재명 왜일까? 최근에 이 이른바 이 응급 실행, 낙상 사고 관련해서 부인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불식할 의도다. 그리고 딱딱한 마초 이미지 희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리고 아직 부인 공개 등판 안 한 윤석열과의 대비 효과도 노린 거 아니냐. 왠지 여기가 진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좋네. 당연히 손발 좀 차잖아. 이거 예쁜 거 하고. 차서 예, 그거 괜찮아? 자기도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기가 살려줄까요?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 그래도 이런 거라도. 이재명 후보 부인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모습, 부인,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같이 동반한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모습이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선거 특히 대선에서 후보의 부인의 역할, 그 비중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에서 후보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예. 캠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지난 2017년 대선의 경우를 돌아보면 문재인 후보의 부인의 역할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호남의 마음을 돌리는데요. 호남에서의 역할. 역할은 그건 아마 선거사의 길이 남을 건데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포인트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과거에 보면 굉장한 효과 역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부인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이런 평가시네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냥 이 후보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소개를 틀리게 들었는데 이겁니다. 아직 부인이 공개 등판 안 한 윤석열 후보와 대비 효과. 뭐 이런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김건희 공개 활동 나서나 지금 야당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부인들의 모임이죠. 배우자 포럼 이게 발족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건가? 여기 보면 윤석열 배우자로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선거운동 지원 뭐 이런 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뭐 전망은 됩니다만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답니다. 김건희 씨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등판 시점 이거 늦춰야 된다. 이거 등판에서 유지할 게 없다. 이런 내부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지금요. 안 나오는 겁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당의 분위기는 좀 알려주세요. 정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당의 분위기는 뭡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굳이 꼭 나오셔야 되나 하는 분위기는 있긴 굳이 합니다. 꼭 그러면 그게 굳이 나오셔야 되나가 지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 끝날 때까지입니까? 뭐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실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이제 공식적인 모습에 어느 정도 자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외적인 노출을 많이 늘렸다가 혹시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당내에 있긴 그러면 합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아니면 노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에 제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꼭 참여해야 되는 곳에만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인철 표지위원, 이 기사에 지금 큰 제목 뒷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 부인들의 모임, 배우자 포럼 뭐 이런 게 꼭 발족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기는데 지금 대소인데 후보분이 이 포럼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등장을 안 해도 무슨 얘기가 나올 테고요. 등장을 하면 또 주목을 받겠죠.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 이번에 계속 결석을 해오셨는데 예. 이번에는 뭐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고 이번에 결석하면은 학점을 완전히 날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마 출석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이번에 나온다? 이번에 출석한다. 근데 출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후보의 부인들이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 나오더라도 의자를 깐다든지 그리고 뭐 걸레질을 한다든지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단순히 어떤 귀빈처럼 등장해서 뭐 그렇습니다. 축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조직에서 뭔가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등판 효과가 전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말 하지 않고 예. 모든 것을 정말 남을 떠밀어주고 남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철저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등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가뜩이나 걱정 많은 상황에서 예. 출석을 하긴 하는데 결국 예. 꽈락을 맞지 않게 해서 출석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나와서 자기가 마이크 잡고 어떻게 잘못 행동해버리면 결국에는 결석에서 학점 날리는 것보다 더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세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출석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정말 윤석열 후보의 당락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강의나 수업을 듣는 거에 비하면 강의 들으러 그리고 앉아 있으러 오는 게 아니라 강의 준비실 청소하러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예. 윤경호 의원님. 역대 대선을 돌아다 보면 대선 후보의 부인이 등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등판을 하느냐 마냐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고 그 논란이라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닐까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후보의 배우자라는 존재가 저렇게 따로 움직인다. 과연 그게 통할까? 배우자 포럼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뭐 선대위에 참여하는 분들의 배우자들이 후보의 배우자와 같이 엮여서 따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라면 정말 그건 매를 버는 저는 일 수도 있다.
다만 아까 이재명 후보 잠깐 보여줬듯이 예. 부인과 함께 손잡고 다니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다닌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저 사람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둘이 뭐 장을 보러 다닌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효과여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잘 등장하지 않고 뭔가 뭐 의혹에 가려져 있고 이런 식이라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같이 뭘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다.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예. 일반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지금 뭐 최경철 의원 얘기처럼 나섰는데 뭐 밑에서 다른 거 닦아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와서 축사만 하고 가고 만다? 그런 식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라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그동안에 몇 번씩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한쪽에서 일방적인 주장들을 막 펴왔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대목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과연 유권자들이 저 사람도 그냥 후보의 배우자로서 뭐 별로 특별하지 않구나라고 과연 느낄까. 그래서 등판 시점을 늦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서지 않는 게 도움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공개석상에 그리고 언론에 등장을 한다면 진짜 굉장한 주목을 받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요. 아무튼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찰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방송 시작할 때 키워드에도 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장 경관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빠져나간 거죠. 뭐 다른 뭐 구호 요청,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설명이지만 범죄 현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되게 위급해 보이는데 이런 경찰 왜 필요한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년 전 매뉴얼 만들었지만 경찰 훈련 부족의 판단 미스까지 겹쳤다. 그래서 큰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층간소음 사건 있죠. 희생자가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관련 그 경찰서 서장은 직위해제가 됐죠. 손한 변호사. 네. 뭐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알지만 뭐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신 시청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요. 이제 인천 남동구에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죠. 근데 이 사건이 좀 독특했던 거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이용한 난동과 상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출동을 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흉기를 든 어떤 범인을 제압한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건을 현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빠져나간 이유는 지금 뭐 구조 요청, 뭐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해당 경찰관은 본인도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갔고 너무 이제 그 참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아니 경찰이 얘기하고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이 경찰관이 예를 들면 아무런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3단봉은 물론이고요. 우리 전기 충격을 테이저건. 가는 테이저건까지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압을 해야 되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구호 요청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는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따님이 오히려 범인을 제압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남편분도 이제 또 아래층 1층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와서 제압하고 뭐 맞습니다. 가족끼리 제압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출동 경찰관의 대응에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경찰은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논란이 된 경찰관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범죄가 벌어졌던 곳이 3층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경찰관 1명은
어떤 그때 이제 피해자분 쪽과 1층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범죄가 또 추가로 벌어진 거거든요. 3층에는 이른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성 경찰. 이 부분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2인 1조에서 남 2, 여 1로. 그럼 3인 1조가 된 거잖아요. 아, 근무일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냥 2명이서 이게 순찰 돌고 출동하고 그러는 게 경찰의 기본 수칙이에요. 근데 지금 여성 경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뭐 그런데 이른바 여성 경찰의 진압력과 체력 이런 걸 또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 경찰관 전체의 진압력과 대응 능력의 문제지 왜 그거를 여경의 문제로 한정하냐. 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남 둘, 여 한 명 이렇게 근무일지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종종 나오는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렇습니다. 이 경찰, 군인 다 저는 닥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의 역할이라는 게 뭔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지금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그러면 남성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견줄 만한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선발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번의 경우도 왜 유독 여성 경찰에게만 비난이 쏟아져야 되느냐. 출동은 남성 경찰 한 분, 여성 경찰 한 분이 출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3층인데 경찰 두 사람은 1층으로 남성 경찰은 1층에 당시 있었고 있었다는 여성 경찰 거고요. 3층에 있었다. 뭐 이런 네.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성 경찰이 그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사고가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보고 받은 충격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보면 이 체력 기준을 따져서 여성 경찰 선발에 팔굽혀펴기 10회 규정이 있더만요. 그러나 무릎을 땅에 대고 한다. 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약간 조롱 섞인 뭐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식의 기준은 필요가 없다. 전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군인들 말고 이미 복역을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군무원이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인데 군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일반직. 그렇다면 경찰도 모두 다 경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현장 근무가 필요한 경찰은 다른 체력 기준, 남성이든 여성이든 따로 두고 군무원처럼 경무원이라는 이름이든 뭐든 간에 일반직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선발을 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여성도 따로 포함이 되면 어떨까. 물론 여성 현장 근무하는 경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내용을 접근해야 되는데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좀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뭐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는요. 미세먼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물러가니 한파 덮친다. 오전엔 비 그친 뒤 기온 급강하가 된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 영하 3도다. 추워진답니다. 미세먼지 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도 좀 있어요. 왜 주말 동안 미세먼지가 갑자기 나타나는가? 그동안 미세먼지 잘 못 봤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석탄 태우는 중국, 다시 미세먼지 온 한국. 아, 중국에서 지금 석탄 태운다. 지금 석탄 화력발전 생산 들려 민심 등을 막는데 이게 미세먼지, 다시 또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올겨울 미세먼지 대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뭐 이런 걱정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